처절한 공주 대회전. 지금부터 처참한 결전의 무대가 될 공주의 지형을 간단히 살펴보자. 은진현 땅인 놀매 들판에서 초포를 건너면 계룡산에서 흘러온 노송천과 만난다. 초포와 공주 중간에 노송현의 관하가 있다. 지금의 논산시는 당시 은진과 노송으로 나뉘어 있었다. 노송에서 계룡산 아래 경천에 이르면 아랫길로는 이인, 윗길로는 공주 성내로 이어졌다. 공주는 동서남 3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북쪽에는 금강이 가로지르는 분지다. 동남쪽으로 경천, 효포, 문어미, 널티, 서남쪽으로는 이인과 탄천을 거쳐 부여, 북쪽으로는 차령산맥을 거쳐 천안, 서북쪽으로는 곰나루를 거쳐 마곡사와 예산으로 향하는 길이 놓여 있다. 노성에서 효포와 널티를 지나 천안으로, 이인에서 우금치를 넘거나 곰나루를 건너 하구계를 넘으면 곧바로 충청가명으로 가는 길이 뚫려 있었다. 약 70제곱킬로미터의 좁은 분지에 갇혀있는 공주 성내는 금강 쪽에 장기나루 등의 통로를 막으면 빠져나갈 길이 없었다. 농민군은 이 점을 노렸다. 공주의 지형을 보면 동쪽으로는 곰티가 가로막고 있고 우금치 옆에는 세제와 견준봉이 솟아 있었다. 견준봉은 개 발꿈치라는 뜻이지만 마을 사람들은 워낙 험하여 개조백이라 불렀다. 우금치라는 이름은 도둑이 들끓어 날이 저물면 소를 몰고 가는 것을 금지한 데서 유래했다. 장군들은 남쪽 통로인 우금치를 가장 많이 이용했다. 판소리 춘향가에서는 이몽룡이 내려오는 길을 공주 금강을 월강허여 높은 한질, 널티, 문어미, 뇌성, 풋개, 닭다리, 황하쟁이, 지아미 고개를 얼른 넘어 여산읍을 당도할제라고 표현했다. 바로 이 길이 옛날 사람들이 북쪽에서 천안 삼거리와 차령제를 넘어 남쪽으로 왕래하던 기본 통로였던 것이다. 여하튼 농민군이 풋개와 노성을 넘나들 때 충청 가명에서는 충청감사 박제순이 잔뜩 겁을 집어먹고 떨고 있었다. 박제순은 일본군과 관군이 들어오기에 앞서 큰 공을 한번 세워보려고 나름대로 전봉준을 사로잡을 꾀를 냈다. 박제순은 농민군이 진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일찍이 충청가명의 구시라치와 백성들을 모조리 쌍수산성으로 들여보냈다. 오래된 산성성벽이 곳곳이 무너져 방어가 약하다는 허점을 보여 전봉준을 유인하려 했다. 본디 충청가명은 자체의 성이 없어서 쌍수산성을 방어진지로 삼았다. 박제수는 충청가명의 군사를 동원해 산성 입구에 대포를 숨겨두고 이놈 오기만 해봐라 한 방에 날린다 라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허허실실 작전을 펼친 것이다. 이때 충청가명의 중군인자가 농민군의 동정을 살피려 어슬렁거리다가 농민군에게 붙잡혔다. 전봉준 앞에 끌려온 그는 박제순이 전봉준을 유인해 죽이려는 계획을 낱낱이 실토했다. 전봉준은 회심의 미소를 띠고 그를 풀어주었다. 그는 풀려나자마자 한달음에 박제순에게 달려갔으나 도리어 벌로 죽임을 당했다. 박제순은 그 중군이 전봉준에게 매복작전을 실토한 사실을 확인도 하지 않고 성급하게 죽였으니 경솔한 처사였음이 틀림없다. 전봉준은 처음에는 급박하게 충청가명을 차지하려 계획했으나 이 일로 경천에 좀 더 머물면서 신중하게 움직이기로 마음을 바꾸었다. 결국 전봉준을 쌍수산성으로 유인하려던 작전은 해프닝으로 끝났다. 10월 23일 오전 논산포에서 출발한 전봉준 휘하의 농민군은 노성과 경천에 주둔했다. 경천은 공주 입구인 계룡산 아래의 큰 마을이었다. 남접 농민군은 산 아래 마을인 삽작골에 주둔했는데 충청가명과는 30리쯤 떨어진 곳이었다. 손병희가 지휘하는 북접 농민군은 노성에서 동쪽의 대교와 남쪽의 이인길로 빠져 주둔했다. 다시 말해 남접 농민군은 문어미와 널티 아랫길, 북접 농민군은 우금치와 봉황산 길로 행군한 것이다. 전봉준은 두 군사가 위아래로 협공할 형세를 만들자며 이처럼 관할구역을 나누는 작전을 세웠다. 또 공주 출신 농민군은 공주의 길 안내를 도맡아 공주 주변의 산에 올라 효록한 뒤 관군의 무기를 빼앗아 도살하고 나서 농민군의 성원이 된다는 작전도 세웠다. 농민군이 경천 일대에 출몰하자 충청감사 박제수는 더욱 다급해져 연달아 양호도 순무영에 전보를 띄워 구원을 요청했다.
그리하여 이규태가 통위형 군사를 거느리고 서둘러 공주로 내려왔고 일본군 3개중대도 출발했다. 새로 부임한 일본 공사 이노우에 가오루도 그들과 동행했지만 정토군 사령관 미나미 고시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회덕 금산 등지로 내려가면서 공주에 들어오지 않았다. 일본군과 관군은 10월 말경 공주에 들이닥쳤다. 일본 공사 이노우에 가오루는 군인도 아니면서 뒷전에서 일본군과 관군을 지휘했다. 충청감사 박제수는 일본군과 관군이 도착하자 살길이 열렸다며 몸소 마중하고 환영 행사를 벌였다. 역사의 악역을 맡은 이 두 인물은 공주 대회전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활약했다. 이두황은 장의영 군사를 거느리고 10월 27일 공주에 도착했다. 그는 일기에 다음과 같이 썼다. 짙은 안개가 꽉 차서 10걸음쯤 떨어진 사람의 모습을 알 수 없었다. 연기 봉암에서 출발하여 남쪽으로 30리를 가서 금강나루 앞에 이르렀다. 충청감사 박재순이 명첩을 보내 위로하고 일본 군사도 함께 나왔으며 영관도 따라와 위문했다. 강변을 지나가는 길에 일본 병사 1개 중대가 산 밑 소나무 숲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다. 강을 건너 30리를 가서 가명에 당도했다. 선봉진, 이규태를 뵙고 감사도 뵙고 난 뒤 이어 일본 공사를 예방했다. 양호 선봉진 일기. 위험한 전쟁터에 따라 나온 이노우에 가오루는 일개 장수가 찾아왔는데도 친히 마중을 나가 위로를 아끼지 않았다. 작전을 원활히 진행하려는 그의 노심초사를 짐작할 만하다. 첫 겨울인 10월 말인데도 한파가 일찍 닥쳐 몹시 추웠으며 큰 눈이 잇따라 내려 공주 주변의 산에 눈이 한 자씩 쌓였다. 관군과 농민군은 심한 추위와 두텁게 쌓인 눈의 고통을 겪었으나 일본군은 끄떡없었다. 그들은 가죽 장화를 신고 가죽 장갑을 끼고 가죽 가방을 메고 다녔다. 이 군용 가죽 제품은 조선에서 수입해간 쇠가죽으로 만든 것이었다. 일본군은 추운 공주의 사냐를 가죽 장화를 신고 마음대로 누볐다. 이처럼 농민군과 일본군은 군수품 지원에서도 판이하게 달랐다. 공주에 진입한 일본군은 1차로 200여 명이었는데 스즈키 아키라 소위와 아카마스 고쿠호 대위가 일선 지휘관이었다. 두 장교는 일본의 정규 사관학교를 나온 엘리트 군인이었다. 그들은 망조경과 대포의 각도를 정하는 측량기구를 들고 다니며 지형을 살피고 거리를 쟀다. 이인역에 주둔한 북점 농민군이 먼저 도전을 받았다. 이인은 공주의 입구인 우금치에서 10km쯤 떨어져 있었다. 이날 낮 손병희가 인솔하는 농민군이 이인역에 이르러 짐을 채 풀기도 전에 스즈키 아키라 소위가 이끄는 일본군 50여 명과 성하영이 거느린 격리청 1개 소대, 공주영장 이기동이 끌고 온 가명병 4개 분대 군사들이 몰려와 총을 쏘았다. 갑자기 습격받은 농민군은 이인역 뒷산인 취병산으로 물러났다. 농민군은 취병산에 진을 쳤고 일본군은 이인역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이는 산에 진을 쳤다. 일본군과 관군은 농민군을 삼면으로 포위한 채 포를 쏘았고 농민군도 맞받아 포와 총을 쏘았다. 해가 저물 무렵 감사의 연기가 후퇴하는 모습이 보이자 일본군과 관군도 후퇴했다. 가명군사를 지휘하는 박제수는 농민군이 곰나루를 건너 가명 뒷산인 하고개를 넘어온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쪽 방어를 위해 물러난 것이었다. 관군의 기록에 따르면 농민군 전사자는 120여 명이었다. 그 무렵 공주 언저리에 주둔하던 농민군은 가마솥 대신 쇠가죽으로 밥을 지었다. 고을민들이 모두 달아나 마을이 텅 비어 있었고 무거운 무쇠솥을 운반해 올 수도 없었던 터라 쇠가죽 솥을 이용해 밥을 지어 먹었다. 출동 준비로 바쁠 때면 소금 섞은 주먹밥을 만들어 돌렸다. 한 손에는 주먹밥을 들고 다른 손에는 조총이나 죽창을 들고 내달렸다. 그들은 극심한 추위에 몸을 떨며 행군했고 해진 집신을 신고 눈구덩이를 누볐다. 집신이 벗겨져도 그대로 내달렸고 칼과 창을 쥔 손이 얼고 곱아도 어쩔 수 없었다. 속옷을 준비할 새가 없어 헛바지를 입은 자도 있었다. 용맹스러운 의기를 빼면 혹독한 악조건에서 출발한 것이다. 10월 말 농민군 수만 명은 경천에서 가명 쪽으로 더 다가와 효포에 주둔했다.
농민군은 그곳을 지키던 격리청 군사들과 잠시 전투를 벌인 끝에 약간의 피해를 입었다. 그날 밤 능선이나 들판, 길 위 등 공주 주변에는 농민군이 밝힌 수많은 횃불이 줄지어 불타올랐다. 효포 언저리에도 횃불이 10여리에 걸쳐 활활 타올랐다. 농민군은 밤에는 마을과 들판에서 야영하면서 횃불을 올리고 함성을 질러 기세를 드러냈고, 낮에는 산에 올라가 시위를 했다. 농민군이 경천과 효포로 진격해 오는 동안 모리오 마사이치 대위가 인솔하는 일본군 100여 명과 이규태가 이끄는 장위영 군사들은 충청가명에 급박한 연락을 받고 허겁지겁 달려왔다. 그들은 충청가명 주변과 장기나루 등 요지에 군사를 배치했다. 그날 밤 이규태는 장기나루 뒷산에 올라 농민군의 동정을 살폈는데 그 광경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적들은 건너편 높은 봉우리에 있었는데 깃발이 무수히 꽂혀 있었다. 가로로 수십 리에 걸쳐 있었다. 산에 올라가 서 있는 자들은 병풍이 둘러쳐져 있는 것과 같았다. 선봉진 일기. 이처럼 농민군의 진세는 장관이었을 것이다. 이규태는 농민군을 토벌하면서도 때로는 이처럼 감탄을 표했다. 그가 전봉준을 사로잡는 공로를 세웠지만 농민군을 토벌한 장수 중에서는 조금이나마 농민군 심정에 공감했던 듯하다. 또 한 장수는 그날 밤의 광경을 이렇게 전했다. 적의 진치에는 불빛이 수십 리에 비쳤고 인산인해를 이루어 거의 항하의 모래만큼 많았다. 공산초비기. 이는 큰 결전을 앞둔 전날 밤의 풍경이었다. 전봉준은 결전을 앞두고 한번 진세를 크게 떨쳐 적들을 겁주는 일종의 심리전을 편 것이다. 공주에는 이제 관군 1,500여 명, 일본군 200여 명, 그리고 많은 가명병과 민보군들이 집결해 있었다. 관군 측은 시간을 두고 금강 쪽 진영을 차츰 보강했다. 10월 25일 새벽 동이채 트기도 전에 농민군은 곰티의 산마루를 마주보며 진격을 개시했다. 전봉준은 늘 타고 다니던 백마 대신 붉은 덮개를 씌운 대교에 의연하게 앉아 농민군을 지휘했다. 길이 험한 곰티 골짜기에서 백마를 타고 지휘하는 것은 무리였으리라. 전봉준이 어떻게 팔을 흔드는지 또 어느 쪽으로 칼을 겨누는지에 따라 군사들이 움직였다. 곰티 주위에는 오색 깃발을 휘날리며 북을 울리고 피리를 부는 독전대들이 동학농민군의 사기를 북돋웠다. 관군 쪽의 작전을 살펴보면 먼저 파수를 보는 군사를 곰티 아래 몇 곳에 배치한 뒤 적의 동태를 살피게 했다. 관군은 동쪽을 제외한 삼면에서 공격하는 작전을 짰고 일본군은 남쪽 공격에 가담하기로 했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알아둘 것이 있다. 일본군은 먼저 관군을 앞세우고 전투를 벌이다가 나중에 나서는 전술을 폈다. 희생도 줄이고 전공도 챙기는 교묘한 방법이었다. 다시 쉽게 정리하면 일본군은 농민군의 왼쪽에서 화력을 가했고 관군은 반대편에서 협공했다. 농민군은 중간에서 좌우를 향해 맞서며 돌격해야 했다. 양측은 한낮까지 전투를 벌였다. 농민군은 눈구덩이 속에서 인해전술로 적을 공략하려 했다. 그러나 엄폐물도 없는 횡한 골짜기를 달려 진격하는 전술은 무리였다. 농민군은 끝내 70여 명의 전사자를 남기고 물러났다. 한편 곰나루를 넘어온 농민군은 장군 차림으로 봉황산 아래쪽에 하고개를 넘으려고 했다. 북접의 농민군도 이 고갯길을 뚫고 지나가기 위해 몇 차례 시도했다. 하고개를 넘으면 바로 충청가명이었다. 농민군은 가명을 점령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보였으나 그곳을 지키던 관군에게 발각되어 무참히 살해되었으며 그들의 시신은 하고개 아래 작은 논배미에 던져졌다. 날이 저물자 전봉준이 이끄는 농민군은 효포의 들판에서 진용과 장비를 수습하고 경천으로 후퇴했다. 이때 관군 측에서는 곰티에서 농민군 70여 명을 포살하고 2명을 생포했으며 농민군의 회선포를 누획했다고 보고했다. 곰티의 산비탈과 산길, 하고개의 언덕에는 농민군의 시체가 쌓였고 핏물이 내처럼 흘렀다. 뒷날 한 농부가 하고개 아래 논배미에서 18구의 시신을 수습하고 해마다 제물을 올렸다 한다. 지금도 그 논을 가리켜 송장뱀이라 부른다. 몇 차례에 걸친 크고 작은 전투에서 농민군은 큰 피해를 입었다.
전투에 지치고 추위를 견디지 못한 농민군이 잇따라 달아났다. 특히 전투 경험이 적은 북점 농민군은 몇 차례 전투를 한 후 많이 도망쳤다. 북점 농민군은 주문을 외우는 일에는 열심이었으나 직접 세상을 바꾸려는 의지는 약했다. 전투에서 가장 앞장서서 총탄을 맞은 농민군은 거의 호남 농민군이라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1차 공주 공방전의 처절한 결과였다.